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자,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생각할 때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순번에 딱 들어가지고 다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섰네요.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4차 시에 걸쳐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그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프로시저, 그 연구 절차에 대한 그 흐름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업은 이미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계획으로는 내일 모레 좀 연휴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좀 찍어볼까 해요. 일단 사회문화에서는 상당히 뭔가 2가지를 쪼개가지고 즉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무엇인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능론이다, 갈등론이다, 아니 처음부터 사회문화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기능론이다, 갈등론이다, 양적연구다, 질적연구다, 그리고 개인이다, 사회다, 사회명목론이다, 사회실제론이다, 앞으로 가면은 관료제다, 탈관료제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다, 문화절대주의다, 절대적 빈곤이다, 상대적 빈곤이다, 부터 해가지고 계급론, 계층론,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는 그 기준 하나하나를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공통점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권현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한 바 있던 연구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선생님 옷도 바꾸고 날을 바꿔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시 자료 수집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죠? 자,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좀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 내용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은 눈을 감고서도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양적 연구에서는 문제를 인식한다, 연구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설정한 후에 연구를 설계한 후에 연구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 가설을 검증을 하고 결론 및 일반화 도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 질적 연구는 마찬가지로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바로 가설 설정 없이 연구 설계를 하고 바로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하고 유의미한 결론을 노출하는 겁니다. 이 정도 순서는 머릿속에 좀 넣어야 돼요. 선생님도 웬만하면 수업을 하면서 이걸 외워라, 이거는 암기해라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좀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 파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짧게 영상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간략하게 리바이벌 할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쪼갰잖아요. 이 쪼개는 기준이 뭘까요? 뭐에 의해서 요거는 양적 연구이다, 요거는 질적 연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렇지. 뭐라고? 방법론적 일원화라고? 그렇지. 방법론적 이원화라는 말도 있었네. 자, 어떤 연구를 양적 연구로 한다, 질적 연구로 한다라고 할 때 이 쪼개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것이 숫자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즉 수량화, 계량화 되는 걸로 비교를 했을 때 수량화 되는 거를 양적 연구, 수량화 되지 않는 거를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시저, 연구 절차의 흐름을 쫙 넣어봤는데 공통점이랑 차이점 보이나요? 그렇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는지, 그리고 가치가 중립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 연역법인지, 어떠한 것이 귀납법인지 그러한 얘기는 안 하고 곧 이어서 진행될 수업, 즉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설명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일단은 자 잠정적인 결론 가설의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설이라는 거는 자 원인과 결과 간의 이 방향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상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배가 고파지면은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원인 나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 자, 이 원인이라는 거를 좀 유식한 말로 독립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결과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이 관계를 말로 푸는 거를 가설, 잠정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됐지? 다음에 이 연구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돼. 자, 조정이라는 거는 개념의 조작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를 할 때 되게 추상적인 것들을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거나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걸로 좀 뭔가 그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5가지. 이것도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돼요. 자, 문헌연구법, 질문지 혹은 설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그리고 참여관찰법. 이 5가지 순서와 상관없이 이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다음에 여기는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 그리고 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내린 다음에 결론 노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이러한 식으로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가설 설정이라는 거 없이 바로 연구를 설계합니다. 통상적으로 면접법에서 많이 참여관찰법이나 면접법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나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디자인한 다음에 바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다든가 참여관찰법이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어디에 참관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자료 수집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 자료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어려우네요. 해석 이렇게 씁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자, 양적 연구의 자료 분석이라는 말이랑 질적 연구의 자료 해석이라는 말이 좀 보이나요? 다르다는 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석이랑 해석의 차이가?
그치? 자,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꿈의 해석. 대단히 유명한 어떤 학자의 유명한 저서예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혹시 이 중에서도 나중에 심리학도 될 사람 있지 않나? 심리학이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는 학문이거든. 아무튼 간에 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의 대가, 심리학자가 꿈의 해석, 여러 사람들의 그 꿈을 꾼 내용을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종합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를 이루었는데, 그거를 정신 분석학이라고 해요. 여러 사람들의 이 꿈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겠어? 학문적으로 객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분석이라는 말은 뭔가 좀 객관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치? 반면에 해석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의역도 있고 직역도 있지. 그치? 직역이라는 건 뭐야?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직역하는 거잖아. 그치? 직역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그러면 의역도 있나? 나는 슬픈 소년입니다. I am a boy 했지만 I am a boy 했을 때 어떤 슬픈 의미가 있으면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주관적인 해석도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것도 가능하고 주관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네요. 됐지?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을 한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중립되어야 된다, 가치가 개입되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느 방식이 연역법이다, 귀납법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번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면 바로 이제 오늘이 사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지금 다 쉬는 분위기긴 한데, 선생님도 아마 내일 이제 주말 이용해서 쉬고 다음 주 월요일날 5월 4일인가요? 그때 와가지고 아마 자료 수집 방법 얘기를 좀 다시 할 거예요. 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종류가 있는 거, 이 자료 수집 방법 5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이 양적 연구에 적합한지 혹은 질적 연구에 적합한지 아니면 둘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러면서 각 자료 수집 방법이 가지고 있는, 여기 적혀 있듯이 장점이랑 단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1시간이지만 다음 수업 촬영을 위해서 좀 충전을 한 다음에 뿅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뿅! 자, 학생 여러분, 약속대로 선생님도 이제 주말에 푹 쉬고 이렇게 다시 등장했습니다. 3번째 영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행할 건데, 선생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아이고, 그 헤어나올 수 없겠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헤어지자고? 안 돼. 자, 농담이고. 자, 오늘 사실 5월 4일 월요일인데 얘기했듯이 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학생들 계약을 하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렇다고 급하게 막 만든 건 아니고, 나름대로 주말 이용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가르치게 하려면은 선생님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이 학습지를 유인물을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렇게 쫙 학습 자료방에다가 게재를 했는데요. 오늘은 앞선 영상이 제법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페이지만 딱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자료 수집 방법 본격적인 첫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문헌연구법과 질문지법의 특징과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 수집 방법 5가지 종류 중에서 문헌연구법이랑 질문지법 혹은 설문지법 이 2가지만 한 다음에 특히 질문지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할 겁니다.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1페이지 요거만 좀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연구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교를 가보진 않았고 아니면 여태까지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한 식의 숙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좀 단언하여 얘기하자면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원탑 문헌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특히 대학원 졸업을 할 때는 석사, 박사, 논문 학위,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헌연구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에서는 나중에 배우게 될 실질적인 관찰,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등의 어떤 직접적인 실험을 하는 등의 요소들, 그런 방법론들이 많은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뭐 직접 사람들한테 물어봄으로써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지 참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 다른 연구 추이를 좀 직접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쓰일까요? 질적 연구에 주로 쓰일까요? 그래. 그 둘 다 사용한다? 예습을 참 열심히 했네.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 2개를 쪼개는 핵심적인 기준은 계량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헌연구법, 이미 존재하는 문헌, 여기에서 말하는 문헌이라는 거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문 자료도 될 수 있고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각종 통계 자료, 그리고 어떤 학자들이 쓴 논문,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 전기, 중기 정도의 그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고 싶다고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좀 쓰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면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제약한다는 차원에서 문헌연구법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그 상황의 어떤 실생활, 사람들의 생각, 그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조실록의 그 조선왕조실록 중에 선조실록의 그 문헌들을 살펴본다든가 아니면은 광해군 일기의 그런 글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쓴 그 난중일기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미 존재하는 문헌들을 이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자,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떠한 전쟁 상황에서 어떠한 혼란과 걱정이라든가 불안감을 느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등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가능하다. 양적 연구 측면에서 보면 그 난중일기라든가 선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걸 봄으로써 그 당시에 군인의 수 아니면은 그 중앙정부에서 전쟁 물자를 헤아리는 어떤 무기의 숫자, 거북선을 비롯한 어떤 전함의 숫자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주로 거기 보세요. 네 번에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된다. 자, 세컨더리 데이터 2차 자료라는 말은 옆에 비고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자료랑 2차 자료의 차이가 뭐냐면, 자, 1차 자료라는 거는, 자,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자료는 뭐라고 할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고 연구자가 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가 이미 수집하여 작성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연구자가 이미 수집하거나 작성한 자료들 2차 자료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차 자료랑 2차 자료, 그래서 1차 자료를 프라이머리 데이터, 즉 직접 자료라고도 하고 2차 자료는 세컨더리 데이터, 인다이렉트 데이터, 간접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장점,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즉 책이라든가 신문기사라든가 각종 통계 자료라든가 그런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 시간과 비용이 덜 든다. 자, 시간이랑 비용이 덜 든다. 됐죠? 네. 이미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미 먼저 그 조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바로 이거 봐버리면 되니까 저런 시간과 어떤 비용의 문제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자, 역시 우리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연구하면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거기 적어보세요. 자, 앞선 연구의 동향이나 성과 파악을 통한 참고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 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빈칸 있죠? 앞선 연구의 동향이나 성과 파악을 통한 참고 자료 수집에 적합하다는 점. 앞서서 내가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데 앞에 어떤 연구의 어떤 분위기, 동향을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누구가 이미 똑같은 걸 했으면은 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즉 연구의 중복도 막을 수가 있다. 이것도 같이 적어보자. 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지? 자, 단점으로는 뭐니 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뢰성. 선생님이 왜 역사 얘기를 뭐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이 역사라는 게 승자의 역사라고. 그치? 뭐 기록으로의 역사다, 사실로서의 역사다, 뭐 랑케나 E.H. 카의 그런 대립이다. 이런 건 이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전문화된 얘기들이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가진 자, 기득권, 승자의 역사의 기록일 뿐이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관점에서만 서술한 역사라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삶의 분위기를 대변한다, 전반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자료가 신뢰성이 없는 자료라면 어떤 편견이나 왜곡 그러한 것들이 전제된 자료라면 그거를 참고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연구는 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 다 이해됐죠? 즉 믿지 못하는 자료를 가지고, 믿지 못하는 1차 자료를 가지고 내가 2차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신뢰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헌 자체의, 거기 적어봅시다. 문헌 자체의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해봅시다. 문헌 자체가 거짓된 자료야.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를 참고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내 연구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뭐니 해도 두 번째, 문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는 점. 됐죠? 그래서 사례를 봅시다. 밑에. 자, 땡땡이는 장희빈이 살았던 시대의 생활 모습에 관하여 연구할 목적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인현 성후 덕행록을 조사하였다. 자, 이에 자극을 받은 이 친구는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학교 현장의 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거 1차 자료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현장 보고 자료를 한 1차 자료를 내가 이용을 하니까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작성한 교육부 통계 자료를 조사했다. 자, 여태까지 얘기한 사례가 문헌연구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을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지워. 자, 질문지법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질문지법 혹은 설문지법 혹은 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서비라고도 하고 앙케이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 1번 조사 대상자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개량화된 수집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즉 양적 연구에 아주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문헌연구법은 양, 질 둘 다 가능했는데 지금 하는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에 뭔가 특화되어 있다. 됐죠? 2번 조사 대상자들한테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질문지가 제시된다. 이거 과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1번 어떤 질문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용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에 응답 항목들,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 30,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한테 같은 질문의 형식과 같은 응답 항목이 제시되게 됨으로써 직접 응답자가 이렇게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같은 내용의 질문과 같은 내용의 내용과 형식의 응답지가 있기 때문에 옆에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됐지? 나중에 실험법 배울 때 이 실험법이 구조화, 표준화 정도가 엄청 세다고 할 수 있는데, 질문지법도 이런 식으로 딱딱 주격이 딱 되어 있다, 구조가 딱 형성되어 있다,
표준화, 한마디로 규격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좀 폐쇄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는데 다른 거를 고른다든지 아니면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르게 답을 한다든지 그러한 유연성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융통성,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반대말로 구조화, 표준화가 있다 라는 점 중요하니까 별표를 좀 표시해보고. 자, 3번. 자, 내가 궁금한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전부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 모 집단이라고 합니다. 모 집단. 그치? 이 모 집단을 한 명 한 명 한 명 전부 다 싸그리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전수조사라고 해요. 전수조사. 자, 모 집단이라고 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대상들 전부 다를 모두 다 셀렉팅해서 모두 다 조사를 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전수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인구 총조사 같은 거 할 때 몇 명의 직원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옆에 표본 집단을 대상하는 거. 여기에 있는 자, 모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요 정도의 사람들만 쭉 샘플로 뽑아서 하는 조사를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보자. 표본 조사. 전수 조사에 비해서 표본 조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표본 조사를 할 때에는 이 모집단 전체 집단, 모집단을 전체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집단, 전체 집단 중에서 요거를 표본, 샘플을 할 때는 이 샘플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표성이 있어야지만 이 연구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연구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모집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내가 좀 전에 얘기한 모집단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잖아. 그치?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반으로 쪼개버렸다고. 내가 임의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남학생들만 해보고 여기는 여학생들만 했다고 해보자고. 됐지? 그래 놓고 내가 샘플을 뽑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샘플을 뽑았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한 행위는 대표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 아니지. 자, 쉬운 얘기로 여기 남학생들, 여학생들 있으면은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흔들어 가지고 골고루 섞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샘플을 뽑아야지만 이 자료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표현은 좀 그런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즉 모집단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3페이지에 있는 1936년, 39년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 사례를 보고 선생님이 좀 다시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 샘플을 뽑을 때 랜덤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도를 갖고 비랜덤으로 하느냐 그런 게에 따라서 좀 어떤 연구 자체가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를 주로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 보면은 이 다 글자로 적혀 있잖아. 그치? 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 언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4월 15일 날 우리 총선할 때 전화 받은 학생 있었나 혹시? 선생님은 딱 한번 받아봤거든. 그러면은 그것도 설문지처럼 설문지에 있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내용들을 어떤 기계 아니면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그러면 나는 딱 1번 딱 찍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라는 거 음성으로도 할 수 있구나. 보통 문자로 딱 되어 있지만 됐지? 자, 그럼 문자로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장점, 단점 한번 봅시다. 자, 장점 경제적이다.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좀 적어놨네. Many people, big data. 많은 사람들의 큰 데이터 해서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적어봅시다. 다음에 time and cost benefit이라고 적어놨어. 시간과 비용의 이점, 시간과 비용이 덜 든다는 거. 그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은 어떤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를 한 번에 쫙 돌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나서 적게 한 다음에 싹 거둘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한 걸로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거 한번 적어보자. 밑에 뭐라고 하냐면 장점 중에 자, 분석의 기준이 명확하다. 그래서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내가 이 반에서 이 클래스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치? 그리고 다른 반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치? 뭔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서로 뭐 할 수가 있겠어? 통계 처리한 다음에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날씨가 좀 덥네. 땀이 좀 난다. 자, 그래서 면접법의 보조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 됐죠. 단점, 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게 대표성이 결여되면은 이 연구 자체는 자료 수집 방식 자체는 무용하다라는 점. 그래서 단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보자. 문맹자가 뭘까?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지. 말은 잘 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97, 8%다. 아니.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맹률이 거의 없는 나라죠. 참 좋은 나라지. 자, 문맹자한테는 이 설문지법, 질문지법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문맹자로 적어보고. 자, 그리고 이 질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응답률이라든가 회수율, 이게 낮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 쫙 준 다음에 걷어오라고 딱 하면은 곧바로 되겠지. 선생님이 통제를 하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반장한테 딱 맡긴 다음에 반장 이거 좀 해와 하고 딱 주면은 학생들이 그 시간에 바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막 딜레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시간에 늦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응답률이라든가 회수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어보고.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일부러 악의적인 답이나 성의가 없는, 자, 무성의한 응답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 그 학생이 이거를 솔직하게 적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 나쁘게 적었는지 아니면 대충 무성의하게 적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자, 표본 자체가 대표성이 없으면은 뭐가 곤란하냐? 일반화가 곤란하다라고 적어봅시다. 일반화, 보편화라는 말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하나의 사실로 획일적으로 묶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다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일반화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eneralization. 일반화, 양적 연구, 실험법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빨리 해보자. 잘못된 질문지의 사례. 요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과제로 제출할 내용입니다. 자, 잘못된 질문지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물음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치? 두 번째, 이러한 응답 항목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점. 그렇지? 그래서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거 질문 자체의 오류 그리고 응답 항목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질문 자체의 오류 옆에 거기 induce라고 적으면 유도 질문이라고 적어보자. 유도 질문 옆에다가 동그라미 1번 유도 질문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유도 질문. 뭐 이게 유도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끈다라는 걸, 뭐 매혹적으로 유인한다라는 말이지.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자, 당신은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이렇게 뭔가 유도하는 질문들. 다음에 두 번째 뜻 더블이라고 되어 있죠? 중복 질문은 안 된다는 점. 다음에 세 번째 ambiguity라고 적혀 있는데 애매한 질문도 안 된다. 이러한 질문들은 피해야 됩니다. 다음에 응답 항목 선택지의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비다양성 non-diversity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5번 비배제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 이 질문을 할 때 유도하면 안 된다, 중복되면 안 된다, 애매한 거를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비다양성이라는 거는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 질문지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게 없으면은 그거는 응답지라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야. 즉, 다시 말해서 선택지는 여기 적어보자. 선택지는 포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 정도는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비배제성. 선택지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이 아니고 귀하는 봐봐. 예를 들어서 1번 남성, 2번 여성, 3번 노인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할아버지라고 간정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치? 그거를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미리 일단 적어놨거든. 자, 숙제. 자, 잘못된 질문 혹은 응답 항목을 가려보는 게 여러분들 숙제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당신의 용돈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 이렇게 돼 있고, 온라인 수업은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이 있고 이렇게 응답이 있고 라고 했을 때 아까 1, 2, 3, 4, 5번 있었지? 자, 질문지 자체가 오류가 되는 세 가지, 그리고 응답 항목이 오류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1, 2, 3, 4번까지의 질문과 응답을 보면서 요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1번 요게 잘못되었다, 요거는 3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걸 좀 헤아려가지고 과제 제출방에다가 답만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요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순으로 진도를 쭉쭉 나가 볼게요.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14차시. 자, see you again.